네, 2021년 2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범과 옹졸사입니다. 대범과 옹졸사이. 부제는 문재인 보유국의 희극입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횃불을 지켜든 횃불 혁명임을 자랑했었는데 진실은 작은 촛불을 든 촛불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촛불 혁명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촛불로 혁명을 일으키는 게 가능합니까? 촛불 혁명이란 말은 만들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겁니까? 저는 말로는 유치원생이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라는 거는 말은 만들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속에서 불을 켰다라는 말은 만들 수 있지만 물속에서 불을 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 촛불이라는 거는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조용필인데 바람아 멈춰다오 촛불을 지켜다오 하는 그 노래 있었죠. 바람아 멈춰다오 촛불을 지켜다오. 네, 촛불은 이런 존재입니다. 횃불은, 들불은 바람을 맞으면 점점 더 강해지지만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촛불로 혁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죠. 들불이나 횃불, 산불이라야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바꿉니다. 언어의 유희, 촛불 혁명 같은데 언어의 유희에 놀아나게 되면 세상을 잘 못 보게 되죠. 저는 이런 걸 봅니다. 이 세상이 참 흥미로워 갖고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좀 겁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궁지에 몰리거나 또는 우연찮게 상당히 용감한 일을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걸 봤을 때 보통 사람도 얼른 뛰어가서 건져내거든요. 용감한 행동을 하죠. 네. 맹자도 얘기했듯이 그게 하나의 어진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일을 한번 했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히 용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진짜 깜짝 놀랄 일을 당하면은 꼼짝도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기가 큰일을 할 것처럼 알고 있다가 진짜 큰일을 닥치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죠. 촛불혁명을 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갖고 내가 그때 큰일을 했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촛불혁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간절히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간절해지면은 옹졸해지기 쉽거든요. 물론 간절해지면은 절실하니까 뭔 큰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포용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인이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는 머릿속에서는 혁명아일지 모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졸렬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렬맨. 조선일보 제목이 상당히 눈길일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권위를 잃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시키겠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뭡니까? 2월 5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위해 박범계하고 윤석열이 만났습니다. 둘은 연수원 동기죠. 나이는 윤석열 씨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계급장으로는 뭐 장관이 위라니까 그렇게 보는데 한 급발 높은 게 박범계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다시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세평은 박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검찰 고위직 인사를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그의 뒤에 있는 청와대의 생각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인사의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2의 추미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보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이 하는 거는 검찰에서 얼찐얼찐된 사람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수가 보이면 대인이 되기 어렵다. 제 이정훈의 판단입니다. 윤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박범계 씨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추미애 라인 검사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미 내부 지휘권을 상실한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성윤 검사장이 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명이 있었죠. 네. 신망을 잃은 검사장인데 거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은 본인이 직접 말을 하지 않고 법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서울 고검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들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법무부는. 네. 박 장관은 배석서 없이 윤 총장이 준비해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인사의 방향, 범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윤 총장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이 구두로 전달한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라인에 있는 다른 간부들도 역시 중요 보직에 두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이 구두로 전달한 것은 결국은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 주요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갔다는 거예요. 정부의 일은 뭘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해야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이걸 안 남겼다는 얘기죠. 박범계 장관이 자신 없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박 장관이 윤 총장을 2차례 만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거는 검찰총장하고 검찰 고위직 인사를 협의했다. 본인도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고 강조했거든요. 는 것을 보여주는 쇼다라는 겁니다. 네, 삼척동자도 검찰에서 얼쩡거리면 다 아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듣는 척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2번이나 한다는 거는 박범계 장관이 원래 해야 되는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수가 딸린다는 거죠. 나이도 많고 지명도도 높고 하니까 본인이 밀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코너에 몰린 사람들은 포용력을 놓치고 유연함을 상실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도안의 딘지처럼 어떻게 앙앙 소리만 지르지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살기 위한 고집만 부리거나 그렇게 가죠. 또는 이제 어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참 그 일국의 장관인데 장관이 저런 모습 보이니까 좀 저는 이 구경꾼 기자의 입장에서는 좀 참담합니다. 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는데 그러자 그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307명이 됩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인 140여 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느냐? 법여권 국회의원들이 임 부장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따라서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거짓말까지 했다. 라면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고법의 부장판사인 윤종구 씨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직에서 나가는 것, 즉 사표 타고 나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된다. 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법관답게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임 부장이 낸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재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용단을 내려라, 책임지고 나가라 이런 요구까지 했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권 분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할 때 전국의 검사들 1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3000명 가까이 되는 전국의 판사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집단 행동을 할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못한다면 우리 판사들도 졸렬맨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박영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선 분이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문재인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맛봤습니다. 위안부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시키고, 그리고 그 대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저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도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앉아있는 것도,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는 정부가 북한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답니다. 양이원영 같은 환경론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북한에 원전 제공하자, 그 반핵 운동을 해오면서 북한에 원전 제공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할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도 있었습니다. 징계 미수가 됐지만. 네. 그리고 사상 초유로 그렇게 민주화 운동 하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나만 한 걸로 만들어버린 사상 초유의 일도 문재인 보유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거학을 추적하고 권력의 비리를 추적해야 되는 대한민국 기자를 검언유착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근데 검언유착으로 잡아놓는 과정을 보니까 검찰과 특정 검찰과 특정 언론이 공작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의 사주를 잡기 위해서 거짓말한 여성을, 그 여성의 노란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외국에 나가도록 방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밉다고 불법으로 그의 출국을 금지하고, 그래놓고도 지금 버티고 있는, 문정권의 검찰이 버티고 있는 희한한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문재인 보유국을 박영선 씨는 얘기했는데 문재인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우리 박영선 씨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좋은 나라가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착각은 바로 앞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은 큰 거악이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박근혜는 거악 덩어리여야 된다는 그들의 인식이 착각입니다. 거대한 착각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뭐 도찐 개찐, 어쩌면 더 심한지도 몰라요, 이 정권이. 반일을 외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욕한 일본 기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 기자를 대한민국 법원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무죄로 판결해야 되는 재판부에게 그 기자가 쓴 기사는 오보죠. 그 오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임성근 부장의 멘트라 그럴까요? 그걸 사법권 침해로 보는 것이, 이탄희, 이수진 등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임성근 부장의 탄핵을 추진해서 성사시켰습니다. 산핵 소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또 웃긴 얘기 하나 해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저 같은 언론에서 정부의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또 그중에 더러 오보도 가끔 있을 겁니다. 사람 일이니까. 그러면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고 막 시끄럽게 하면서 그러한 언론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징벌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된 정의용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위스 은행에 박정희 비자금 400조 원이 있다라고 나불나불거렸던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민주당은 자가당착이 너무 많아요.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이네요 벌써. 페이스북에다가 봉화마을을 찾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이제서야 노 대통령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썼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대통령의 꿈과 도전을 어느 한순간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글쎄, 뭐가 정의인지. 하나하나 따지면 끝이 없어. 너무 힘드니까 몇 개만 대충 따지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최근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동될 수는 있게 됐죠.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 주장입니다. 자, 검찰청법 29조를 보겠습니다. 검사의 임명 자격이 되어 있는데,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4조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규정해놨는데, 그에 따르면 1.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쭉 붙어 있습니다.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이 검찰에서 일하는 검사와 거의 같은 존재가 공수처에서 일하는 공수처 검사일 겁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서 일하는 검사를 수사처 검사로 표현해놨습니다. 공수처법 제8조에 수사처 검사에 대한 정의를 해놨는데,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공수처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둘이 루트가 다르죠. 근데 이 수사처 검사는 검사의 직에 있던 사람도 올 수가 있는데, 전체 수사처 검사의 그러한 검사는 절반을 넘을 수가 없다. 즉, 공수처 검사의 일반 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정원의 절반 이하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 검사가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일반 검사가 공수처 검사가 되면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공수처 검사하고 일반 검사는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뭐 공수처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너뛰긴 했는데, 일반 검사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냥 정년까지 할 수 있고 본인이 중간에 사표 쓰고 나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처 검사로 파견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공수처법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불분명한데, 어쨌든 갈 수는 있습니다. 가는데 그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하니까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하고 일반 검사는 다른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쭉 보면은 아까 저 공수처 검사가 뭐 한다, 뭐 조금 다른 거는 뭐 판검사든 고위직 이렇게 한다. 그 정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영장을 신청해서 수사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제12조의 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분명히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수처법을 보게 되면 검사와 수사처 검사는 공수처 검사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 수사처 검사는 영장을 신청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판단은 헌법대로 하면, 법률과 헌법대로 하면 못합니다. 만약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슬은 검사입니다. 공수처 검사도 일반 검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검찰총장 휘하에 있는 검찰청 조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 검사죠. 공수처 검사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면 검사죠. 검찰청법 2조에는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가 검사라면은 공수처에 있는 검사와 공수처는 검찰청 밑으로 와야 됩니다. 그죠? 논리상 그렇죠? 근데 이 검찰청법 2조에는 2조 2항에는 검찰청에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없는 게 뭡니까? 공수처가 없거든요.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여기에 또 못 들어옵니다.
공수처 검사가 검사라고 한다면 좋은데 그러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검찰청법에는 공수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검찰청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면 검찰청법 2조 2항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꾼다면 공수처는 검찰청 산하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공수처를 갖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다가 판사가 당신은 검사 아니야. 당신이 신청한 영장은 아예 우리가 처리를 안 해 하고 반려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모순이 있는데도 추미애 장관은 봉하마을까지 찾아갔다고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자랑하니까 저는 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긴다. 네. 문정권은 공수처를 통해 판검사를 포함한 정부 실력자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장악을 시도하면 이제 합헌이 나왔으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장악을 시도하면 영장 신청한 거 반려하고 막 이런 일이 터져나오면 이게 모순이 발생합니다. 문정권은 또 자가당착에 직면하는 거죠. 자, 공수처가 이제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한 도구겠죠. 저는 간단합니다. 촛불혁명을 했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은 착각입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라. 깨몽!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박근혜 정권은 친일을 한 거악으로 보는 것도 착각이다. 깨몽!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비교하면 문 정권이 더 많은 모순을 노출하고 있다. 바로 공수처법을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고. 아까 반일을 한다면서 윤미향, 정의연이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 앵벌이 시키고 이런 게 막 드러났잖아요. 모순이 더 많습니다. 국가를 이끌겠다는 사람,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은요, 좀 달라야 합니다. 포용을 하면서도, 숱한 사람 포용하면서도 그들을 제압하고 설득해내는 대인의 풍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혁명을 하면서 품은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 못하면 되게 국가 반란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중국에서 나온 역사책 중에 신당서가 있죠.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신당서 중에 이제 잡지가 있죠. 열전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죠. 그 중에 잡지 중에 하나가 선거지가 있는데 그 유능한 사람을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 쓴 거죠. 거기에 인재를 볼 때는 신원서판을 봐라 라고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은 덕제로가 있는지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서판이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건 똑똑한 사람을 골라내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진짜 인재가 되는 건 덕제로라 그랬습니다. 덕이 인품입니다. 덕성, 참을성 이런 겁니다. 대인의 풍모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저는 이렇게 공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이 기술자잖아요. 기술자들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Problem Solution을 제공한다 그래요. 요즘 많은 그 전자산업 하는 분들 만나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법을 찾아주는 게 엔지니어들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국가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은 사회가 복잡한 모순을 풀어내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거 사실 마법을 부리듯이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니까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땐 그게 일로 매진하는 노력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되려면, 혁명을 하려면 덕제로 많은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과 그리고 만난을 무릅쓰고 아주 독특한 방법을 솔루션을 찾는 재능과 만난을 무릅쓰는 덕제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신원서판 정도 가진 리더는 젊은 시절에는 찾기 어렵지만 전화위쯤 돼서 보면 차고 넘칩니다. 덕제로가 있어야 진짜 인재입니다. 그래서 덕제로가 없는 사람들은요, 생각은 대범하지만 행동은 옹졸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온 레벨에서 보게 되면 결국 보통 사람밖에 안 됩니다. 조금 배운 보통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자기 모습과 큰일에 봉착하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처음엔 대범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옹졸함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대면하는 박범계 씨 장관의 모습,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를 대했을 때 정치권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발언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대범해지고 싶죠, 누구나. 근데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옹졸해지는 게 뭐 인간의 본능 같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뭘 해낼 수 있죠. 관대해지고 싶은데 자신이 없고 먼저 배신당할까봐 자기 이익부터 챙기는 게, 그러면 이제 일을 실패하죠. 손해를 봐도 견뎌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나중에 따라오죠. 용감해지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먼저 몸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가 없어서 고집만 부리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떼쓰는 어린애와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혁명은 실패합니다. 횃불혁명, 들불혁명이 촛불혁명, 흐지부지 혁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아는 척하는 것 같은데, 노자의 도덕경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천지는 불이 나다. 이 만물 위 추구다. 뭡니까? 우주 천하는 결코 어질지 않습니다. 어질지 않습니다. 자기 질서에 따라 의해 돌아갑니다. 만물을 추구라고 하는 게 풀숲에서 뒹구는 강아지, 만물을 어린 강아지 대하듯이 한다. 천지는. 그리고 성인은 불이 나다. 이 백성 위 추구. 성인도 역시 어질지 않다. 백성을 풀강아지,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성인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성인의 본심은 어질지 않다는 겁니다. 어지러야 한다는 관념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옳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옳으니까 고집하게 되죠. 그러면서 옹졸해지는 거거든요. 옹졸해져 갖고 두려움이 꽝 터지면 자기 걸 지켜야 되니까 몸을 돌리고 회피하고 하면서 용감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졸렬한 보통인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아, 천지는 불이 나구나,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억울하다 그러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 보유국의 희극을, 이게 희극이죠. 박영선 씨가 문재인 보유국에서 좋다 그랬는데 이게 착각이고 이게 불행의 시작이죠. 이제 그 희극을 끝냈으면 합니다. 옹졸과 대범 사이에서 헤매다 보면은 대개 99%는 옹졸로 회귀합니다. 대범으로 가려면 좀 더 다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촛불혁명을 얘기했거든요. 그들이 봤던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옳다고 하다 보니까 박범계 씨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만나는 모양만 보이고, 추미애 씨가 내가 큰일 했다라고 봉하마을 찾아가는 이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 보유국 만세 이런 거나 나오고. 코미디죠. 이걸 끝내지 않으면, 이걸 돌아서지 않으면은 좀 많은 파국이 옵니다. 아까 천지는 불이 나고 성인은 불이 나다 그랬습니다. 모두 풀강화를 여겨버리거든요. 이제는 대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 대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대인이 밑에 있고 소인이 위에 있는 세상이 오래되면 이게 진짜 혁명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보유국 희극은 끝내자. 대범과 옹졸 사이에서 방황은 이제 그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